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마천루들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맴돌았다. 이서연은 낡은 캔버스 가방끈을 고쳐주며 희뿌연 입김을 토해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가 뒤섞인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리는 듯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은 서연의 심장을 매번 조각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가 이 차가운 도시에서 버텨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는 건축학도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평을 들었지만 그 재능은 당장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레스토랑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써도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출력된 중간 정산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비정한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절망하기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율성그룹 회장실에서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최연소 CEO 권지우는 감정 없는 눈으로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율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권대현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방금 손자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린 참이었다. 당장 정해준 집안과 결혼하여 자리를 안정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사촌인 권서준에게 넘기고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권지훈의 잘생긴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스쳤다. 결혼. 그에게는 시간 낭비이자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비즈니스와 권력 다툼으로 얽힌 재벌가의 정략 결혼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내보일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와 사촌의 세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그들에게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이사들을 움직일 명분이 필요했다. 미혼의 젊은 CEO라는 그의 신분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책상 위의 서류로 눈을 돌렸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회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결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가 직접 정합니다. 권대현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이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명문가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1년 길어야 2년 동안 완벽하게 아내 역할을 수행해줄 조용하고 깨끗하며 통제 가능한 존재.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체스말이 필요했다. 서연은 담당 의사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특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수술이 해외에서만 가능한 최신 의료 기술이며 그 비용은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그녀는 간신히 병원 복도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진단서가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바로 그때
차가운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녀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 그에게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병원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옆에 있던 비서가 서연을 알아보고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저 학생은 저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이서연이라는 학생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권지훈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구겨진 진단서와 병원비 정산서에 잠시 머물렀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 인간의 눈빛. 그는 그 눈빛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 어떠한 감정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즈니스적 가능성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다. 이서연 씨,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계처럼 비서를 따라 나섰다. 병원의 조용한 VIP 라운지. 권지훈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차갑고 건조했다. 이서연 씨의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빚도 모두 해결해드리고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도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인 호의가 존재할 리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권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거래 상대를 평가하는 듯 날카로웠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문장을 내뱉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충격으로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그것도 돈을 대가로 한 계약 결혼.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의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서연 씨. 사랑이나 존중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역할을 하면 되고 나는 내 대가를 치를 뿐입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그녀를 잠시 내려다본 후 아무런 미련 없이 라운지를 떠났다. 혼자 남은 서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존엄성을 팔아야만 하는 운명에 대한 처절한 통곡이었다. 밤은 칠흑 같은 절망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환각처럼 그녀를 맴돌았다.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자신의 존엄성과 어머니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이 낡은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젯밤 비서에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서연은 메마른 입술을 열어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광화문의 한 최고급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경복궁의 고즈넉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현실감 없는 공간이었다. 권지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의 옆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펼쳐 들고는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약서는 철저하게 갑인 권지훈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365일. 이 기간 동안 을인 이서연은 갑의 법적인 아내로서 모든 공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 교류나 신체적 접촉은 일절 금지되며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된다. 갑의 사생활이나 집안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정보는 극비에 붙여지며 위반 시 모든 보상은 무효가 되고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사유로 합의 이혼하며 이서연은 이후 권지훈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그녀를 하나의 물건, 하나의 도구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욕감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변호사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권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계약서가 덮이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영혼 일부가 팔려나갔다. 사무실을 나오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겠다고 말하려 하자 권지훈의 비서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미 사람을 보내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제까지 그녀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리창 너머의 다른 세상처럼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열리자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높은 천장과 전면 통유리창, 값비싸 보이는 현대 미술 작품들과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집이라기보다는 그의 왕국, 그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압도적인 공간감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의 가정부가 그녀를 맞이하며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은 동쪽 윙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사모님의 침실은 서쪽 윙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침에 예민하시니 가급적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었다. 이곳에서 서연은 안주인이 아니라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잘 차려입은 손님 혹은 감시받는 임차인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훨씬 컸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진 명품 옷과 구두, 가방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다. 마치 그녀라는 사람의 취향이나 개성은 무시된 채 권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맞는 인형의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았다.
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어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와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권지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서연과 마주쳤지만 가볍게 고갯짓을 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소파에 외투를 던지며 서연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내일 오전에 우리 약혼 기사가 나갈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일주일간의 스케줄과 당신이 숙지해야 할 우리 가족 및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는 곧장 자신의 공간인 동쪽 윙으로 사라졌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차가운 태블릿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의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권지훈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앞으로의 1년을 버텨내야만 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파편들로 보일 뿐이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다. 권지훈과 이서연의 약혼 발표는 재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혜성처럼 등장한 무명의 건축학도. 언론은 그녀의 신상에 대해 파고들려 했지만 율성그룹의 철저한 정보 통제 아래 그녀는 오랜 기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재원으로 포장되었다. 서연에게는 숨 쉴 틈도 없이 권지훈의 약혼녀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강사들이 펜트하우스로 투입되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음걸이와 말투 하나하나를 뜯어 고쳤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지우고 상류층의 규격에 맞는 완벽한 인형을 빚어내는 과정과도 같았다. 서연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권씨 일가의 가계도와 구성원들의 신상 정보, 취향과 약점까지 달달 외워야 했다. 권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무심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계약의 일부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냉정한 시선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과연 저 가녀린 여자가 자신의 가시 돋친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마침내 결전의 날, 권씨 일가의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기 직전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충고라는 것을 건넸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 그냥 버티기만 해. 권씨 일가의 본가는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저택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정원을 지키고 서 있는 그곳은 율성그룹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듯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치 사자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권지훈이 무심하게 팔을 내밀었다. 연기를 위한 의례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는 순간 서연은 잠시나마 현실에 발을 붙들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저택의 대청마루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모두를 압도하는 권대현 회장, 노골적인 야심을 숨기지 않는 지훈의 숙부와 숙모, 그리고 지훈의 라이벌이자 사촌인 권서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유라가 있었다. 박유라는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외동딸로 처음부터 지훈의 가장 유력한 신부감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장한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첫 공격은 숙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던지는 명백히 상처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답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은 사촌인 권서준이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서연의 전공을 걸고 넘어졌다. 건축학을 전공한다고요? 재미있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경영이나 법을 공부하는데 말입니다. 혹시 르코르비지에의 5원칙이 율성그룹의 경영 철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공 지식을 이용해 그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5원칙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유로운 파사드의 개념을 기업의 유연한 대외 전략에, 옥상 정원의 개념을 임직원 복지와 친환경 경영에 비유하며 논리전견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다.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답변에 권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날카로운 도끼를 품고 있던 박유라가 비웃음과 함께 끼어들었다. 건축이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꿈을 짓는 일이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녀의 말은 서연의 가난한 배경을 조롱하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식탁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권지훈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찰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어떤 동요도 없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기초 위에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아 올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 기술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 어떤 공격보다도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말은 박유라의 천박한 조롱을 오히려 품격 있는 자부심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들의 경멸과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이겨낸 것이었다. 그동안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권대현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쓸만한 구석이 있는 아이로구나.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무뚝뚝했지만 권씨 집안의 수장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이었다. 저택을 나와 채 오르는 내내 서연과 지훈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무겁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펜트하우스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지훈이 정면을 응시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잘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주먹의 힘을 풀었다. 단단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권씨 집안의 저녁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이서연과 권지훈은 여전히 거대한 공간의 양쪽 끝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겹겹이 두르고 있는 얼음 갑옷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건축학 과제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쪽 윙에 있는 그의 서재에서는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남자처럼 보였다. 어느 늦은 밤,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깬 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소파에 쓰러져 잠든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복잡한 재무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미간은 잠든 순간에도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가 담긴 잔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냉정한 CEO가 아닌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고독하고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잔을 빼내고 소파 아래로 떨어진 담요를 끌어다 그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 순간 지훈이 잠결에 나지막이 신음하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외롭고 상처받은 아이의 것 같아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온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연이은 해외 출장과 무리한 업무 일정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권지훈이 결국 쓰러진 것이다. 그는 과로와 몸살이 겹쳐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다. 비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외부에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혹시라도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곧 숙부 일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셈이었다. 그는 가정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아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서연은 밤늦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던 중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지훈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계약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침실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지훈이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열기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곧장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왔다. 그녀가 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올려놓자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꼬박 그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의식이 없는 그의 입술을 물로 적셔주었다. 그는 열에 들떠 간간히 헛소리를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기도 했고 누구에게인지 모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가 내뱉는 상처의 조각들을 묵묵히 들었다. 냉정하고 오만한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여린 속살을 본 것만 같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의 열은 간신히 내리기 시작했고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끝났다. 지친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훈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통제된 세상 안으로 예고 없이 들어온 이 작은 여자가 그의 가장 약한 순간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동시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가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애써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와 딱딱하게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동이었어. 그날 이후 권지훈의 행동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서연이 방 안의 작은 책상에서 불편하게 건축 모형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며칠 뒤 비서를 통해 최고급 제도용 책상을
그녀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집안에 필요한 비품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서연은 알 수 있었다. 또 한 자선 파티에서 박유라가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와인을 쏟으며 모욕을 주려 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호했다. 그는 박유라에게 얼음장 같은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 행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적인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서연은 새로 들어온 제도용 책상을 부드럽게 쓸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을 받고 역할을 연기하면 끝나는 차갑고 간단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의 배려가, 그의 서툰 보호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얼음성 같던 남자의 감춰진 온기를 알아버린 것이 두려웠다. 같은 시각 서재에 있던 지훈 역시 자신의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의자에서 웅크리고 자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놀라던 그녀의 눈빛. 그의 완벽한 통제력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았다. 권지훈의 얼음장 같던 세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흔드는 외부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지훈의 자리를 노리는 태양건설의 CEO 윤성호는 권지훈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신부 이서연의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의 예리한 사업가적 직감은 이 결혼 뒤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윤성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동맹을 찾아갔다. 바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박유라였다. 청담동의 한 고급 프라이빗 배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박유라는 권지훈의 곁을 차지하지 못한 모욕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서연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기세였다. 그녀는 자신이 상류층 사교계에서 보고 들은 이서연의 어색한 행동들과 불안한 눈빛에 대한 정보를 윤성호에게 아낌없이 제공했다. 윤성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동시에 율성그룹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계획은 교묘하게 실행되었다. 박유라는 어느 날 오후 일부러 지훈이 부재 중인 시간을 노려 펜트하우스를 기습적으로 방문했다. 그녀는 서연 앞에서 마치 자신이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며 과거 지훈과의 추억들을 은근슬쩍 흘렸다. 돌아가면서는 보란듯이 소파 한 구석에 자신의 귀걸이 한쪽을 떨어뜨려 놓았다. 그날 밤 서연은 우연히 소파 쿠션 밑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발견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 그들의 세상에 나는 이방인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는 원래 있어야 할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지. 씁쓸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곁에서 지켜본 권지훈은 비록 차갑고 무정했지만 비겁하거나 지저분한 남자는 아니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는 지훈에게 귀걸이를 내밀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제 박유라 씨가 다녀갔나 봐요. 이걸 두고 갔던데 전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훈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연의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놀랐다. 그는 짧게 쓸데없는 짓을 했군 이라고 말하며 귀걸이를 받아들었다.
감정적인 다툼 대신 그들 사이에는 기묘한 신뢰감이 싹트고 있었다. 첫 번째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성호는 더욱 대담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건축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프로젝트 입찰에서 율성그룹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숨긴 혁신적인 디자인안을 만든 뒤 그 정보가 마치 내부 기밀 정보인 것처럼 율성그룹의 설계팀에 흘러 들어가도록 조작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율성그룹의 설계팀은 경쟁사의 아이디어를 역이용한다는 생각에 흥분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윤성호가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권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와 집에서 설계도와 씨름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테이블은 각종 청사진과 모형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밤 거실로 나왔다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거대한 설계도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건축학도로서 그녀는 저절로 설계도의 디테일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파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열정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외관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독창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일반인들은 물론 경험 많은 건축가들도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하중 분산의 오류가 보였다. 서연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그녀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입을 다문다면 율성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권지훈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이름 모를 감정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벽녘에 지친 얼굴로 서재에서 나온 지훈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냈다. 그녀는 비판하는 대신 순수하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부분의 트러스 구조가 건물의 전체 하중을 버티기에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처음엔 피곤함에 지쳐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던 지훈은 그녀가 손가락으로 짚은 정확한 지점과 논리적인 설명에 놀라 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구조 계산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돈으로 고용한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실수를 바로잡아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명의 인재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업무 지시가 아닌 진심 어린 경탄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이 발견한 설계도의 치명적인 결함 덕분에 권지우는 윤성호가 파놓은 함정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설계팀을 재정비하고 서연의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제출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텄다. 지우는 서연을 더 이상 연기 파트너가 아닌 지적인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고 서연 역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열정과 책임감을 존중하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온기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업적인 방법으로 권지훈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한 윤성호와 박유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서연의 개인사를 잔인하게 난도질하여 권지훈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율성그룹 전체를 스캔들로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시켜 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고
그녀가 살던 허름한 옥탑방,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커를 고용해 지훈의 개인 변호사 컴퓨터에서 결혼 계약서의 일부를 빼내어 돈이 오고 간 부분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어느 날 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율성그룹 신데렐라의 추악한 실체. 작성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서연의 가난했던 과거 사진들과 병든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교묘하게 편집된 계약서 일부를 함께 첨부했다. 글의 내용은 서연이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권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꽃뱀이며 그들의 동화 같은 결혼은 사실 수십억 원이 오고 간 추악한 거래였다고 폭로했다. 게시글은 삽시간에 온라인 전체로 퍼져나갔고 윤성호가 미리 손을 써둔 언론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재벌가의 결혼은 1년짜리 매매 계약, 건축학도, 병든 어머니 미끼로 재벌 발목 잡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어제까지 신데렐레라며 그녀를 치켜쓰던 대중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잔인한 비난을 퍼붓는 악플러로 돌변했다. 펜트하우스와 서연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아픈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연은 한순간에 전 국민적인 사기꾼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율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분노한 이사들은 권지훈에게 거세게 책임을 추궁했다. 지훈은 회장실에서 쏟아지는 전화와 보고를 받으며 석상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윤성호와 박율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위험 속에 노출시킨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그날 저녁 권 씨 일가의 본가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는 권지훈을 위한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숙부와 사촌 권서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공격했다. 근본도 없는 애한테 홀려서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다니. 당장 그 애를 내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네. 모든 비난이 쏟아진 후 침묵을 지키던 권대현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장 이혼을 발표하고 저 아이를 꼬리 자르듯 끊어내거라. 율성을 살릴 방법은 그것뿐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어둠 속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할래요. 계약 여기서 끝내요. 기자들한테는 전부 제 잘못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당신을 속였다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회사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이자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지키려는 처절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가난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명령,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여자. 그는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버린
이름 없는 들꽃 같던 그의 여왕을 택할 것인가? 깊은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서연의 체념. 어린 목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녀가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것을 끝내려던 그 순간, 권지우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가 그녀가 바닥에 내려놓았던 작은 가방을 들어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디에도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이서연. 그러니 내 옆에 있어. 그리고 나를 믿어. 그의 말은 서약과도 같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령과 세상의 비난 앞에서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한 남자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믿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새벽이 깊어지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우는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폭풍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 폭풍을 일으킨 자들에게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는 율성그룹의 최고 변호인단과 위기관리팀을 펜트하우스로 비상 소집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함께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회의에 동석시키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박유라가 다녀갔던 날의 모든 세부 사항과 미술관 프로젝트 설계도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서연은 건축학도로서의 예리한 기억력과 관찰력을 동원하여 당시 설계도에서 발견했던 미세한 오류가 경쟁사인 태양건설이 과거에 유사하게 사용했던 방식과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윤성호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다음 날 오전, 권지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율성그룹 본사 강당으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가 이혼을 발표하고 이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와인을 따르며 TV 화면을 지켜보았고 박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권지훈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담담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와 제 아내 이서연 씨의 시작은 계약이었습니다. 강당은 술렁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거래로만 생각했던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로 아내가 필요했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부끄러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한없이 진솔하고 뜨거워져 있었다. 하지만 계약으로 시작된 그 관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한없이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고결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순간 우리의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진짜 스캔들은 우리의 시작이 계약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스캔들은 제가 한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소동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아내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권지훈이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며 진심을 고백한 순간이었다. 기자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그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 영상과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윤성호가 산업 스파이를 통해 율성의 프로젝트 기밀을 빼내려 한 증거, 박유라가 해커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고 언론에 유포한 녹취록, 그리고 그들이 특정 기자에게 돈을 건넨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율성그룹은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권지훈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로맨티시스트가 되었고 윤성호와 박유라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다. 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TV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상의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에게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계약서는 이제 무효야. 나는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 이서연. 사랑해.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종이 위에 쓰인 약속이 아닌 서로의 심장에 새겨진 진심으로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권지훈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스캔들의 해명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와 사회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윤성호는 산업 스파이 및 불법 해킹 교사 혐의로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태양건설은 주가 폭락과 이미지 실추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유라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추악한 행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율성그룹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모든 사업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녀는 결국 집안의 강요로 불명예스럽게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상의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던 과거를 반성하며 역경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낸 권지훈과 이서연 커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기적처럼 반등하여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위치에 올라섰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증명해 보인 권지훈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숙부 일가는 더 이상 그의 자리를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며칠 후 권지훈은 이서연의 손을 꼭 잡고 북악동의 본가로 향했다. 이전처럼 연기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진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을 맞이하는 권대현 회장의 표정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손자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에 깊은 감명을 받은 터였다. 그는 서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었구나. 이 늙은이의 과오를 용서하고 지훈이 곁을, 그리고 우리 율성의 곁을 평생 지켜다오. 진심 어린 사과와 축복이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 상자가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첫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시작을 상징하는 종이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그 계약서를 보란 듯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 종이가 당신을 내게 데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어떤 힘도 갖지 못해.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인 듯 어색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계약의 증표가 아닌 그녀를 생각하며 오랜 시간 직접 고른 작지만 따스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서연,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평생 당신의 편이 되어줄 진짜 남편이 되게 해줘.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람들만 모인 채 조용히 치러졌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건축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건축가 이서연은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개관식에 서 있었다. 바로 2년 전 그녀가 권지훈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이서연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것이다. 턱시도를 입은 권지훈은 관중석에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남자였다. 개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미술관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섰다. 서연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지훈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지은 이 건물처럼 우리의 미래도 아름답게 지어가자.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차가운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가장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의 건축물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